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고재량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정말 유명하셔서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노후 대비나 이런 연금, 뭐 그 외에 이제 투자나 자산 배분 등 여러 질문을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실물로 찾아뵙는 건 처음입니다. 네, 이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염승환 프로님, 염승환 이사님 네. 그 방송을 정말 많이 봤고, 네네. 특히 이제 2020년, 21년이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예. 거의 선봉장으로 좀 유명해지셨죠. 네. 이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이제 많이 유명해지셨는데, 유명세를 얻기 네. 전에도 엄청난 노력파였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는 하루 일과를 혹시 어떻게 보내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더 이제 그 일은 더 많이 하죠. 당연히 이제 네. 워낙 그런 이제 방송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전에도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영업을 했거든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고객들하고 소통이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일어나면 뭐 지금도 똑같지만 뭐 그때도 그렇고 일단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오늘 미국 시장이 어땠는지를 이제 훑어보죠. 훑어보고 이제 고객들한테 그걸 전달해야 되니까 일단 이제 적거든요. 오늘 미국 증시는 어땠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적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이제 미국 증시 딱 보고.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변동이 생기니까. 또 특히 이제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애플의 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뭐 반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중요한 이슈들은 이제 체크를 해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일단 적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출근하면서 계속 이제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뉴스 나오면 계속 이제 뉴스를 좀 봅니다. 저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지하철도 타고 다닐 때여가지고, 그때는 옛날에 이제 미쓰리 메신저스 많이들 좀 쓰던 때인데 참 오래됐죠. 요즘에 안 쓰죠. 네. 요즘에 안 쓰는데. 처음 들었는데. 네. 증권가에서 이제 미쓰리 메신저를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후로는 텔레그램으로 다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뭐 정보들 보면서 뉴스 팔로우하고 중요한 이제 정보들은 제가 따로 클리핑을 해놓죠. 해놓고 이제 회사에 이제 출근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보고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증권사 보고서들 나오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는데 이제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주면 뭐 보통 이제 와이즈 리포트나 뭐 FN 가이드 이런 데서 전 증권사 보고서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읽는 것 같아요. 계속 읽고 뭐 섹터나 뭐 매크로 마이크로 이거 다요. 상관없이 다. 싹. 네, 그러니까 뭐 네. 물론 이제 다는 못 읽고 그 중에 이제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죠. 보고 요건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그것만 해도 하루에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추려도. 근데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좀 이 저장을 해놓죠. 저장해놓고 왜냐면 너무 긴 것들은 그날 못 읽으니까 이제 따로 이제 모아놓기도 하는데 시간 되는 대로 그건 계속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이야 이제 그 후로 제가 3% 나가니까 이제 3% 가서 방송하지만 이제 3% 나가기 전에는 이제 고객들한테도 이제 응대도 좀 해드리고 또 상담 전화 같은 것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상담해드리고 오늘 시장은 어떻다, 또 어떤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영업하는 거죠, 계속. 영업하면서 제 일상은 거의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하루 종일 계속 읽고 보고서 읽고 그 다음에 신문도 한 전 3개 보거든요. 지면신문 꼭 봐요. 이게 좀 습관이 돼가지고. 왜냐면 뉴스를 이제 제가 실시간 속보들은 이제 보긴 보지만 이 중요한 좀 기획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전문 매일 일간지에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사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인터넷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게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 뭐가 더 중요한지 너무 업데이트도 빠르니까. 근데 이제 그날 나오는 신문을 제가 이제 펼쳐놓고 빨리 봐요. 제목만. 근데 보다 보면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이거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스크랩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그 똑같은 기사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그 기사만 따로 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꼭 읽고 제가 이제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계속 습관이 돼서 이건 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그냥 읽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좋다고 생각하는 건 다 요약을 해놔요, 제가. 그 짧게 본인만의 네, 요약을 해놓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선 보고서가 있고 또 신문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요약을, 왜냐면 그걸 해야만 제 머릿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읽고 나면, 그냥 그때는 괜찮은 아이디어네. 근데 다 까먹어요. 결론은 다 까먹어요. 네. 근데 그걸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되게 머릿속에도 한 번 더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이 방송하면서 더 좋아진 게 뭐냐면, 효과가 뭐냐면, 이제 그 지식을 제가 또 방송을 통해 한 번 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한 번 이제 얘기를 할 때 더 자기 지식이 된다고 하잖아요. 가르치면서 오히려 배운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방송하면서 좋은 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그냥 저의 루틴인데, 제가 하는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뭘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읽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그 다음에 저만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그래 좀 시간이 되니까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습득을 한 다음에 좀 아이디어를 뽑아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러이런 뭐 트렌드가 있겠구나. 그런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좀 밀린 책 같은 거 그렇게 읽고. 그래서 그냥 루틴은 그냥 그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냥 하루 종일 읽고 쓰고. 네, 그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책 같은 건 어떤 책을 주로 읽으세요? 책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주로 뭐 워렌 버핏이나 그런 것들, 이제 특히 오늘같이 장 안 좋을 때는 피터 린치의 월가용을 한 번씩 읽기도 하고. 네, 지금 촬영일이 3월 14일인데 이제 이게 좀 나중에 올라가긴 하거든요. 이제 근데 3월 14일 그냥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장이 분위기 어땠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이런 날은 이제 그 옛날에 고전을 갑자기 꺼내가지고 한 번씩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좀 주식책도 좀 많기도 한데, 저는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는 좀 주식은 아닌데 약간 이제 경제 그쪽에서 좀 저한테 제일 괜찮았던, 좀 울림을 줬던 책이 그 돈의 심리학이라고 모건 하우저리 썼던 그 재작년에 베스트셀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게 한번 읽어보니까 기자분이 쓰신 건데, 돈에 대해서 그냥 난다하게 쓰신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돈을 약간 좀 이렇게 좀 돈이 중요한 건 아는데 이제 대놓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모건 하우저 그 기자가 얘기했던 건 돈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뭐 행복이나 이런 것도 없고, 어쨌든 돈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거는 투자도 있고, 자기가 열심히 이제 일해서 모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그 문구가 아직도 좀 생각이 나요.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면, 예전에 서장훈 씨도 그랬잖아요. 방송에서 이 머리를 숙여야 된다고. 굽히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고. 근데 자기가 돈 벌어서 좋은 거는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해도 돼서 그게 좀 좋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서장훈 씨. 근데 그 모건 하우저 그 책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사실 있어요. 내가 이제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허세 부리지 말고 열심히 뭐 일을 하건 투자를 하건 모아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책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일 제 삶에서 제일 그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때 12년인가 13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요새는 이런 용어 안 쓰죠. 욜로라고. 기억나시죠? 한 2, 3년 전에 좀 유행했던. 네, 근데 그 전부터도 계속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욜로가 이제 오늘만 살자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그냥 인생 뭐 있어? 약간 이런 건데,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유행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당시에는요, 뭐 그런 노후고 뭐고 그냥 썼어요. 여행 다니고, 아이고, 뭐 이거 모아서 뭐하나, 막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한 8, 9년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당시에 그럼 30대? 네, 30대였죠, 그때는. 이제 30대 아마 중후반 때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회사에서 월급을 뭐 아주 적게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모이질 않아요, 돈이. 그냥 뭐 쓰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도 사실 너무 후회해요. 그때 좀 모을걸.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그럼 이제 그때 소비를 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간 이렇게 봐도. 아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 책 읽은 것도 있는데, 사실 뭐 돈 쓸 시간도 별로 없고, 바쁘기도 하고. 엄청. 그리고 제가 그때 이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모으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직접 느꼈어요. 사실 이제 뭐 저도 전문가고 강연에도 많이 나가고 해서 주식 투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려드리지만, 그게요, 본인이 직접 느끼지 못하면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시에 뭐 돈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지만 제 스스로가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걸 한번
경험을 하고 이렇게 나니까 제 스스로가 당시에 또 지나고 보니까 이제 후회도 하게 됐고, 아, 돈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비를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막 과소비를 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여행도 많이 안 다니게 됐고, 또 이제 일도 바빠지기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경험이 저한테는 오히려 좀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모고나우절의 책을 읽고 더 느꼈어요. 네. 아, 더 모으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게 벌면서 함부로 돈 쓰면 안 되겠다. 저한테 좀 울림을 줬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돈이 있으면 삶에서 선택하는 입장, 선택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맞습니다. 네. 실례지만 혹시 욜로의 삶을 지금 계실 때 그때 혹시 결혼하신 상태였어요? 결혼했었죠. 네. 예, 결혼했고 이제 애가 그때는 아이가 좀 아직은 어릴 때여가지고 그때는. 근데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뭐 그냥 이제 재밌으니까 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 그때는 나이가 또 그렇게 아주 많을 때도 아니어가지고 아니 뭐 즐기면서 모으면 되겠지 이렇게 좀 했었기 때문에 그 별로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크게. 미래에 대해서 당시에는 안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카드 고지서나 이런 거 보면서 후회했던 적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비 습관이 전 아직 결혼 안 해봤지만 네. 당연히 초혼이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소비 습관을 바꿀 수는 있는데 이제 두 분이 같이 바꾸는 건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뭐 설득을 하셨거나 뭐 어떻게 수긍을 아니요 원래 수긍하셨다거나. 저희 이제 네. 와이프 같은 경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둘 다 좀 뭐였냐면 약간 좀 그때는 이제 좀 벌 때 모으는 거보다는 좀 우리도 한번 좀 즐기면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좀 사실 했거든요. 했는데 원래 이제 성격 자체는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돈을 쓰는 성격은 절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지도 않고 좀 그런 스타일.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아이한테는 절대 돈 안 아끼죠. 그냥 다 올인이에요. 그냥 거기는 자기 옷은 안 사도 네, 아이 옷은 또 좋은 걸 사주고 이렇게 사실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직도 바뀌진 않죠. 그건 안 바뀌는데. 어렵죠. 근데 원래 저희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뭐 욜로를 좋아했던 뭐 돈을 막 펑펑 쓰고 막 그런 스타일들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그래서 그렇게 뭐 바꾸는 것 자체는 좀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렇게 쓰면 아시잖아요. 돈이 안 모이니 자동적으로 돈을 못 쓰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좀 정상적인 소비로 제 경험에 좀 돌아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난 그런 저항이나 반발력에 부딪혔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좀 약간 저는 좀 성격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유연한 성격인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제가 이게 뭐냐면 예전에 저도 담배를 폈었거든요. 예전에 이 군대 갔을 때 그 전까지는 이제 담배를 폈는데 이렇게 많이 헤비 스모커는 아니었어요.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중독되거나 군대에서 뭐 다들 피니까 그리고 그때는 또 겉멋이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막 술 마시면 피고 그냥 원래 피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근데 이렇게 담배를 피면 그때 당시에 그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막 술 먹고 하면은 담배가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또 너무 막 그렇게 담배에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맘 먹으니까 또 이게 저는 또 끊어지더라고요. 제 입장에는 쉽게. 그리고 술도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건 아닌데 의도적으로 술을 이제 못 마시죠. 이 일정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다음날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입게 되잖아요. 만약에 술을 마실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술을 그냥 일부러 안 마시게 돼버렸어요. 특히 이제 3% 나가고 왜냐면 3% 아침에 나가는데 뭐 당연히 대충 나갈 수도 없고 저녁에 이게 정리를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아침에 혹시 몇 시쯤 일어나시나요? 제가 일찍 잘 때는 좀 피곤해서 일찍 자면은 4시에 그냥 일어나고요.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새벽 4시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돼요. 아. 안 그러면 방송 아침에 네. 제가 9시에 그 3%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가서 9시. 말만 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전날 있었던 자료나 오늘 미국 정지 다 당연히 요약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저녁에 일 좀 늦게 하고 자면 한 5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늦어도 5시에 일어나요. 하루에 실례지만 몇 시간씩 주무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4-5시간 자는 것 같아요. 4시간, 5시간. 그 수험생 그러니까 근데 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뭐
그게 또 습관이 되기도 했고, 이게 일을 하면 할수록 여기도 사실 제가 오면서 그냥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준비를 하면은 시간들이 또 계속 흘러가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지금 하는 일은 네. 술을 마시는 순간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포기해야 돼요, 사실은.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끊었죠. 평일에는 안 마셔요. 그래서 아예 전화도 안 옵니다. 이제 제가 알아요. 사람들이 술 안 마시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게 이제 뭐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하는 게 막 그 힘들진 않아요. 제가 하는 일에서 그냥 마음을 먹으면 행동이 좀 되는 좀 스타일이어가지고 유연하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듣기만 해도 정말 뭔가 쉬운 뭔가 삶의 방식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저도 느꼈던 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뭘 하고자 하면 뭘 포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그거 잘 몰랐거든요. 아니 뭐 하면서 하면 되지 그랬는데 요즘에 절실히 느껴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저도 뭐 저녁에 놀고 싶죠, 당연히. 집에 가서. 저도 뭐 게임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스포츠 게임, 뭐 피파 같은 거 좋아하는데 못해요. 그냥 술 이런 게임을 못하고 이걸 포기한 대신 이제 요걸 하고 있고. 근데 이 일도 또 재밌으니까 저는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포기해야만 뭘 얻는다. 그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은 요새 유튜브에 이제 뭐 투자에 관련된 유튜브도 정말 많은데 저희 쪽 이제 시청자분들은 제가 분석해본 결과 연금이나 노후 대비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노후 대비 하셔야 됩니다는 이제 좀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서 그 염승환 이사님은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도 막 노후 준비를 사실 이제 세세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 또 강창희 대표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고 싶으셔도 오히려. 근데 왜냐면 이제 저도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따로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못 해요. 직접 투자는 금지가 돼 있어요. 주식 투자. 아예 못하게 사실 이제 막아버렸어요.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 여기 뭐 유튜브 하기 전에도 회사에서 그런 좀 업무들을 좀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미리 주식을 사놓고 방송이 나가요. 이걸 막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 이게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파는 거죠. 그걸 이제 선행매매라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금융권 종사자들 경우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제 이런 통제 규율을 좀 세게 적용을 받아서 그런 게 힘들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일정 회전율 이하 맞아요. 매매 가능하거나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 주식만 가능하도록 ETF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염승환 이사님 혹시 뭐 아예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돼서 아니면 뭐 이제 채권 같은 건 괜찮은데 주식과 관련된 거는 뭐 ETF부터 해가지고 다 일단 회사에서 다 검사도 하고요. 계좌도 매달 검사하고 저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직계손비속 다 저희 부모님하고 와이프 딸까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되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순간 그게 또 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저도 당연히 더 이 방송 보시거나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신뢰도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또 사고들이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사실 실제로 또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도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고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이제 주식 투자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식 쪽은 이제 자산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있는 게 저희 회사 우리사주. 좀 많이 빠져서 속상하긴 한데 시장이 안 좋아서 예전에 이제 우리사주는 유상증자 할 때 받은 거 그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도 배당은 좀 배당은 많이 줘요. 이제 1년에 워낙 예전에 좀 이게 싸게 지금 좀 주가 빠졌지만 한때는 배당 수익이 한 11%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금융주가 좀 배당률이 센 종목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여기 이제 구체적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자산은 이제 일단 이제 제가 뭐 출연료가 됐건 저희 월급이 됐건 이제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어쨌든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예금에 넣어놓죠, 당연히. 예금에 넣고 아마 제가 주식투자 했으면 주식투자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좀 분배를 하는데 일단 적금에 좀 넣어놔요. 적금 좀 해놓고 왜냐면 이제 저희 딸도 있으니까 딸도 그렇고 청약자금도
좀 노는 것도 일부 있고. 지금 자가는 근데 저는 아니고 이제 저희 네. 와이프가 청약도 좀 해놓은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집은 없어요. 제 자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외군요. 네. 집을 사본 적은 없어요. 네. 그건 또 팩트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였냐면, 집을 뭐 그동안 예전부터 뭐 제가 뭐 부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뭐 이렇게 당시에 어쨌든 큰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대출 끼고 사야 되니까 사야 되나 이런 좀 생각도 좀 사실 좀 많이 했었고, 지금은 당연히 예전보다 수입이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집을 꼭 사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별로 안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네.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사겠지만, 어쨌든 뭐 그동안 이제 전세 월세 이렇게만 살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제가 이제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살고 있고요. 근데 나중에는 저도 어쨌든 이제 집을 좀 장만할 지금 계획은 좀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을 좀 계속 모으는 이제 수단으로 제가 투자를 못 하니까 네. 일단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채권 투자는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채권 중에 작년에 좀 채권 비중을 좀 늘렸던 것 같아요. 이제 금리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금융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채권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사실 작년 같은 시기거든요. 갑자기 급격한 금리 네, 상이 금리가, 나와서 이제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채권 가격이 이제 빠졌을 때. 근데 그때가 사실은 이제 금리가 더 오르면 더 손실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국채도 그렇고 국채도 거의 한 4% 근처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 우리나라의 뭐 한전채라든가 되게 우량한 기업들이 금리가 뭐 5% 넘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6% 두들기다가 내려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보다 좀 일찍 들어갔어요. 사실 조금 일찍 들어갔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주니까 이제 제 입장에선 그랬죠. 이게 저는 좀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예금을 넣으면 어쨌든 이제 정기예금을 넣으면 이거는 뭐 당연히 리스크는 없죠. 예금금리도 그때 막 4%, 5%까지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금금리는 예금이 금리가 떨어져도 그냥 이 금액만 받는 거지 수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자만 받는 거죠. 근데 채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가 안 될 텐데 언젠가는 이 4%에 있는 금리가 분명히 3%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채권을 좀 많이 사놔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 결심을 하고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좀 국공채라든가 금융과 관련된 좀 채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자산 좀 많은 부분 좀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디스인플레가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이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배웠던 예전에 이제 금융 공부할 때 배웠던 게 디스인플레이션 시기가 올기 전에 미리 좀 채권 투자를 하면 나중에 채권에서 수익도 낼 수도 있다.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너무 저금리일 때 채권 투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SVB도 실리콘밸리 은행도 망한 게 사실 망한 게 너무 저금리 때 국채를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너무 많이 사놓은 너무 많이 사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금 인출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거기 놓는데 아마 거기도 근데 너무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그걸 못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만기까지 가져가면 상관이 없죠. 팔면 이제 어쨌든 손실을 확정 짓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그 느끼면서 뭘 느꼈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산의 만기랑 내가 필요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이게 불일치하면 큰 사고가 나겠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투자했는데 그게 만약에 금리가 지금 3에 들어갔는데 6이 가면요. 제가 지금 채권을 팔면 엄청난 손해를 봐요. 근데 만기까지 가져가면 나는 원금 받고 3%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아무 리스크가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채권에 다 올인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저희 가족이나 부모님이 아파서 큰 돈이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빼야 되잖아요. 손해고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시 한번 그걸 느꼈던 게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채권도 물론 중요한데 일정하게 내가 꼭 써야 되는 현금은 일단 은행에 넣어놓긴 해야 되겠구나. 이게 왜냐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이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의 심리학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일정한 현금이 왜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무슨 일이 달렸는지 모른대요. 갑자기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현금을 바로 써야 되는데 아니면 은행에 대출 빌려야 되잖아요.
이제 은행으로 따지면 갑자기 지급 준비금이 이제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 유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예. 쓸 수 근데 있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면 상관이 없는데 네네. 주식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네. 분명히 내가 이건 무조건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다고 그런 기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 돈 써야 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럼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각 개인들이 다 자금 운영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더더욱 이번 사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느끼실 건 뭐냐면 무조건 꼭 필요한 현금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빼놓긴 해야 된다. 그럼 투자가 아니라 나의 이제 비상금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 인생에 갑자기 뭔 일이 터질지 뭐 모르는. 리스크 관리라고 보시면 네, 되죠. 그래서 네. 그거는 다시 한번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사실 뭐 이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은 아니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항상 현금은 갖고는 있거든요. 네. 갖고 있고 저한테 이제 당장 필요하지 않는 금액을 제가 좀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채권은 어쨌든 좀 담아놨습니다. 만기는 보통 뭐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 저는 3년짜리 좀 해놨어요. 3년짜리 네, 위주로 3년짜리로 네. 해놨고 그게 보통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그 주거든요. 이자를. 그렇죠. 네, 이자를 주니까. 근데 이제 다만 좀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저도 네네. 2천만 원 이상 이자로 받으면 좋죠.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네네. 근데 이제 투자하실 때 항상 유의하실 게 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자 소득이 2천 넘으면 네. 일단 반이 날라가요. 그냥. 아. 그잖아요. 그 합산과세가 네. 돼가지고. 2천만 원 이상 되면 네. 자기 그 소득 있잖아요.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 과세 합산과세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억 단위 버시는 분들은 세율이 한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누진 그러면 다 이자 맞아요. 소득도 50% 같이 맞아버리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2천만 원은 안 넘게 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것 네. 같아요. 그거 당연히 이제 그거 넘으면 보통 이제 대부분은 법인이나 이제 아니면 보험 뭐 이런 네. 식으로 다양하게 분산해서 이제 네. 최대한 덜 하시려 하는데 그죠. 이거는 뭐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 약간의 현금을 좀 계속 어느 정도 무슨 일 날지 모르니까 네네. 갖고 있으면서 주로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투자가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채권 어쨌든 괜찮아요. 채권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채권도 저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오른다 싶으면은 저는 채권을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단 이제 우량채를 하셔야죠. 네, 당연히 그렇죠. 뭐 네. 너무 막 금리 높게 준다고 채권 투자 안 하신 분들이 이 신용등급 떨어지는 채권들은 막 8% 9%짜리도 있거든요. 특정 뭐 회사채 같은 네. 경우 근데 네. 그게 물론 회사가 뭐 망하지만 않으면 다 돌려받으니까 뭐 네. 괜찮을 수 있는데 혹시 몰라요. 사람 일을.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게 망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은. 그러게요. 예, 그래서 진짜로 뭔 일이 터질 수도 있는 게 이 금융시장이니까 최대한 좀 안정적인 뭐 이렇게 뭐 저는 제일 좋은 게 뭐 은행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라든가 금융권은 그래도 좀 우리나라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니까. 그렇죠. 뭐 한전채나 뭐 네, 그 맞아요. 금융권 관련된 거. 혹시 그런 막간에 여쭤보는 건데 그럼 신종 자본증권 뭐 연구채 이런 건 혹시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쪽은 별로. 예, 왜냐면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루트만 잘 아시면 네. 좋긴 한데 그것도 근데 대신 좀 그거는 금리가 좀 되게 낮잖아요. 낮은 편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일단 최소 또 5년 걸리기도 하고. 예, 네.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걸 발행하는 회사들이 물론 이제 신용이 그러니까 회사가 되게 단단한 기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대부분 자본들이 좀 부족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체나 이런 거 발행하는 기업들 보면 대부분 재무 딱 보면 안 좋은 경우가 저는 좀 많이 봤어요. 예전에 이제 기억나는 거 뭐 특정 항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보험사 예. 근데 좀 크진 않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에서도 조금 그런 것들 발행한 적이 꽤 있어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잘 아시면 하셔도 되겠지만 네. 특히 이제 초보분들이나 아직 좀 이런 채권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 지식을 좀 많이 쌓을 때까지는 네. 이게 누구나 다 아는 그냥 좀 우량채 위주로 해보시고 그리고 채권이 어떤 건지 좀 경험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채권이 혹시라도 이렇게 만기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매매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제 한전채를 내가 뭐 한 4%에 들어갔는데 이제 리스크가 많이 완화돼서 나중에 3%가 떨어졌어요. 막 금리가. 그러면 나는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한번 팔아보는 것도 좋아요. 팔아서 채권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게 직접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직접 해보면 그게 금융 지식이 중요한 게요. 지식을 쌓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요. 뭐든. 네. 그래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도 전문가지만
전문가지만 전문가 말만 믿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전문가의 말을 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인데 그거를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되겠지만 자기 생각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자기 주관에 한번 실행을 하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게 경험이 돼서 자기만의 그 스타일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직접 한번 해보셔라. 저는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인데 일반적인 이제 직장인이나 아니면 이제 일정 소득이 나오는 뭐 자영업자 분들을 이제 가정했을 때 이제 이분들이 뭐 나이는 이제 다양할 수 있겠죠. 뭐 20대부터 이제 50대, 60대까지 이분들에게 있어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뭐 노후 준비나 노후 대비 방법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노후 대비가 사실 이제 쉽진 않지만 제일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021년도에 그 제일 느꼈던 게 그때 포모 현상이 있었잖아요. 주식 안 하면 약간 이제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죠. 전 국민이 사실 거의 다 할 때였죠, 당시는. 근데 그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죠, 사실. 작년에 시장이 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뭐 괜찮다고 좀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를 일단 저는 항상 현금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 현금 흐름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노동 현금 흐름 요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투자해서 번 이제 투자 현금 흐름 이런 게 있을 거고 되게 좀 다양한 이제 현금 흐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우선순위는 저도 뭐 이게 이제 금융회사에 다니지만 제일 우선순위는 자기 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절대 포기하시지 마라. 왜냐면 21년도에 전업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 현금으로 끊어버리고 다시 다 복귀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희 직원 중에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 후배인데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냐면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주식 투자 돈 벌어야 되겠다. 근데 결국엔 다시 후회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그게 다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주식시장은 진짜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어느 시장 다 똑같아요. 그냥 방심하면 이제 코베 가는 세상이니까 사실 금융시장 되게 무섭거든요. 엄밀히 보면. 그래서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정말 현금을 최대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제일 좋은 노후는요. 자기 몸값 올리는 거예요. 일단은 투자보다 우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도 작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제 영상 보다가 작년에 이제 워런 버핏이 버크셔에서 매년 주주총회 하잖아요. 그때 어떤 이제 소녀가 물어봤지 기억나시죠? 그 뭐라고 합니까? 어떤 종목 사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찍어달라 이랬더니만 워런 버핏이 역시 좀 재치 있게 너 자신의 몸값을 올려라. 인플레 시대엔 그게 최고의 재테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그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먼저 자기 몸값을 올려서 자기 연봉 올리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이면 사업 이거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현금 흐름이 좀 발생하면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발생을 시키면서 계속 왜냐하면 노후 준비라는 게 내가 진짜 뭐 직장에서 스타가 되거나 정말 뭐 연봉 계약을 엄청 잘하거나 뭐 그래서 사업을 잘해서 하시는 분들이야 굳이 투자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돈 버시면. 근데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될 수는 없어요. 어느 레벨까지는 가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괜찮은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선 결국은 이 투자 현금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투자 현금이라는 거는 은행에 예금만 넣어놔가지고는 좀 사실 부자 되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어차피 금리라는 게 지금 작년에 5% 갔지만 그럼 5% 고금리 나올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나와야 3%대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어쨌든 부자 노후 대비하기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투자를 해서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이 금융 지식을 좀 쌓긴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금융 지식 쌓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고 또 귀찮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하는 게 대부분이 그렇죠. 한탕주의에 빠지죠. 누가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덜스컥 사시고 이거 좋으니까 이거 가서 이쪽 가셔서 그냥 하시고 그러다 운 좋으면 벌고 더 위험해요. 운 좋으면. 왜냐면 왠지 아세요? 그게 되잖아요. 거기 다 싫어요. 번 거를 그대로 빼는 게 아니라 더 벌려고? 더 벌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계속 현금을 이쪽으로 집중해가지고 계속 벌면은 그런 분들은 슈퍼개미가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은 제한적이죠. 그렇게 많지는 근데 대부분 운 좋아서 버신 분들이 많은데 운을 실력으로 착각해서 돈을 오히려 빌려서 여기다 이제 올인을 하죠.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카지노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자기 실력은 아닌데 운에 의존한 투자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은 정말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지식을 쌓는 공부를 계속 하시고 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 좀 공짜는 없으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여기 뭐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에도 많은 뭐 이렇게 재테크 내용들도 나오고, 요즘에 좀 좋은 게 공부하기 되게 좋잖아요. 요새 주식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게 네. 금융사건, 내가 채권 원하면요, 채권 투자도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연금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히,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지식을 쌓으면서 다양하게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일찍 하셔야 돼요. 최대한 무조건 일찍 하셔야 됩니다. 워런 버핏이 11살 때부터 투자했으니까 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복리효과가 생긴 거잖아요.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가장 위대한 마법이, 과학이나 마법은 복리다.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이 복리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저도 제가 한번 이게 계산을 해봤더니 1억 가지고요. 연 20% 워런 버핏처럼 수익이 난다고 한번 해보니까 5년 후에 2.74억이 되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5.16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20년 후에는 31억.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더 무섭습니다. 그 후로 10년 후에는 198억이 돼요. 약간 순식간에. 왜냐면 이제 30억 가지고 매년 20%거든요. 빌라에서 아파트에서 진짜 상업용 부동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30년까지 했으면 이제 100억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매년 내가 1억 가지고, 물론 꿈의 숫자로 20% 수익 낸 건 물론 만만치 않아요. 워런 버핏이니까 이렇게 한 건데, 다만 저는 노력하시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금융주식 쌓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면요 1년에 10에서 20%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못하냐면요, 개인 투자분들 대부분이요 주식 투자할 때 20%를 우습게 하세요. 뭐 20% 수익 내려고 주식 투자를 하냐, 더블은 내야지. 대부분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게 20%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1억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재테크나 이런 노후 준비하실 때 내가 여러 방법은 있어요. 근데 어느 걸 하시든 간에 무조건 1억은 모으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채권을 하시건 주식을 하시건 간에 1억은 좀 모으자. 왜냐면 1억을 모으려면 4년 걸리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 정도 적금 있죠. 요걸로 200만 원씩 월 내면 물론 쉬운 건 아니죠. 월 200을 거의 4년 동안 이제 넣는 거예요, 은행에. 2,500 안 되게 이제 계속 꾸준히. 그걸 하면은 이제 이자가 좀 쌓이니까. 약간 세금은 제가 계산 안 했어요. 세금하면 좀 덜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억 정도는 좀 약간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일찍 시작해야 되냐면, 일찍 시작할수록 어쨌든 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힘들어요. 이 유혹도 많고 돈도 쓰고 싶고. 그렇죠. 그 유혹을, 근데 부자 되는 게 그게 쉬우면 누구나 됐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저도 강연에 가서 이 얘기 많이들 해드리거든요. 특히 20대 분들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고, 아니면 30대 초반도 괜찮아요. 진짜 최대한 좀 한번 모아보자. 200만 원이라도 한 달에. 이게 왜냐면 100만 원으로 하면 7년 걸려요. 1억 모으는데 100만 원이면 좀 7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200씩, 그리고 이 200은 어디 도망가는 돈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 안 하더라도 1억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비상시에 쓸 수도 있어요, 내가 투자. 그리고 이 4년 동안 200만 원 모으면서 공부할 시간 충분하잖아요. 주식에 대한, 채권에 대한, 연금에 대한 지식 쌓을 시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꼭 한번 1억 좀 모아보자. 어떻게 해서든 1억을 좀 모아서 그 안에 준비를 하고 스타트를 끊어보자.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래야 복리 효과가 그만큼 생기는 건데, 만약에 40대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서 그만큼 늦잖아요. 60, 그럼 거의 70대야 이게 30년 되는 거니까. 근데 20이나 30세에 출발을 하면 한 5, 60 정도 되면 정말 경제적 자유 얻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 그 공부 방법까지 여기서 얘기하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 공부는 좀 해보시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1억 좀 열심히 모으고 1억 기준. 그리고 그러려면 열심히 일해야죠. 놀면 안 되고, 너무 뻔한 얘기지만 진짜 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아야 돼요. 어떻게든 자기 직장에서 인정받으시고 돈 모아서 그 과정에서 현금으로 만드시고 1억 모으시고, 안에서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큰 부자 되려면요 그냥 예금만 모아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건 뭐 아실 거예요. 많이들. 그래서 뭔가를 하셔야 돼요. 굴려야 되죠. 이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뭐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뭐 이렇게. 그리고 이 모으는 현금을 너무 쉽게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무조건 폭락장이 와요. 주식시장도. 채권도 작년에 채권 뭐 대학살이라면서요.
채권이. 저는 이제 채권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네. 뉴스나 뭐 신문만 봐도 살벌했죠. 예. 네, 살벌했잖아요. 특히 주식보다 채권이 더 안 좋았어요. 사실 금리 1%에서 4% 가면 채권은 엄청나게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채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더 힘들었죠. 그때 옛날에 아예 금리 낮을 때 하셨던 분들은 네. 손실이 크니까.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가 아시겠지만 이 인간은 어쨌든 이제 완벽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 경제가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 선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게 이게 사람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좋아 보이면 여기서 10배 더 좋게 생각해서 더 급등을 하게 되고 공포스러우면 옛날에 그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그때 2020년 그러니까요. 3월 19일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사실 1400까지 빠질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 패닉 상태였죠, 그때. 그때는 이제 인버스 빼고는 오른 게 없었던 오른 게 것 같은데. 없었죠.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 전염병이 아니라 이 사이클에 의해서 진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년에도 작게는 뭐 1년에 2-3번 정도는 폭락장이 꼭 와요. 아무리 강세장에서도. 오면 그럴 때 또 이제 주식 끝났다. 뭐 이젠 정말 뭐 재테크 모이고 다 떠나야 된다. 이런 일들이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무한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금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빕스나 이런 아웃백 좋아하시죠? 그렇죠. 가셔서 아니 제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런 영상이 있는 거예요. 아웃백에서 반값에 먹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가가지고 이제 물론 스테이크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가서 이제 무슨 세트를 시키면 보통 8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할인을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4만 원이 나오는데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이 스테이크가 지금 8만 원짜리죠. 4만 원의 거래가 한 번씩 돼요. 반드시 그래요.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도 주식시장은 인간의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억울하게 빠질 때 있거든요. 그렇죠. 돈 잘 벌어도 빠질 때 있어요. 10만 원 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5만 원도 갔던 적이 있고 거의 반토막했었죠. 근데 그런 일들이 항상 펼쳐지는 게 또 이 주식시장, 그래서 좀 주식시장이 재밌기도 한데 그런 기회들이 많이는 안 오고 1년에 제가 관찰한 바로는 2-3번은 꼭 옵니다. 작년이 유독 많았죠. 작년에는 되게 많았죠. 작년은 거의 매달 항상 분위기가 바뀌었던 근데 것 같은데. 그때도 급락하고 한 번씩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시면서 그러면 기회들이 꼭 올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꼭 좀 어느 정도 투자 관점에서도 마련을 해 놓으시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스테이크가 반값에 떨어지는 떨이 할인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무조건 와요.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반복이 돼요. 이 역사가 그랬으니까. 그 잘 나가는 나스닥도 중간중간에 폭락장이 오면서 갔거든요. 거의 롤러코스터를 오늘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장이 조금 더 안 좋았게 뭐 약간 리스크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를 포착만 잘 하시면요 자산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부자 되신 분들은요 급락장에서 다 부자 되신 거예요. 급락장은 왜죠? 이게 자산을 할인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잘만 투자를 하면 내 자산은 복원만 돼도요 쉽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경계할 건 포모. 남들 좋다고 장 좋다고 이럴 땐 제발 좀 자제하시고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뭐 특정 섹터가 너무 좋잖아요. 포모 느끼잖아요. 뭐 섹터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인공지능이니까. 근데 그런 섹터를 내가 잘 모르는데 포모 현상 때문에 단지 따라가면 후회밖에 안 남고 내 재산은 또 언젠간 크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업종이나 어떤 기업들 선택할 때도요 남들이 잘 안 보거나 좀 소외받고 있는 데서 그런 데서 투자를 해야 결국엔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수익이 꾸준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이 좀 저평가되고 소외받고 뭐 시장도 그럴 때 내가 가진 현금을 투입을 하자. 그런 노하우만 좀 어느 정도. 근데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꾸준하게 관찰하시면서 보시면은 그런 노하우들이 아마 나중에 생길 거예요. 그래서 4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모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노후 대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요즘 장 같은 경우도 관찰하고 공부하기 정말 거의 뭐 교보제 같은 장이라고 저 보고 있는데 다음 질문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거에 약간 가정으로는 이제 어쨌든 이제 활발히 일을 시작하거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네.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미 그분들은 노후를 네. 겪고 계시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사실은 좀 약간 이제 미리 준비가 되셨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렇게 아주 넉넉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복리효과 누리기가 사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좀 선택의 문제긴 하겠지만 이건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강요할 수는 없고 많은 분들이 이런 조언 하잖아요. 이제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은퇴하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게 다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네. 그건 맞는 얘기인데 다만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데 여기에 만족을 하고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1년에 뭐 적절하게 5, 6% 정도의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네. 좀 더 높은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내길 원한다. 그럼 그건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채권 운영만 좀 잘 하셔도 네. 채권은 절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전한 국채만 해도 만기까지 가져가면 크게 손해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금리가 너무 오른다 싶을 때는 한 번씩 좀 사놓고 채권 위주로 좀 하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채권.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인덱스 펀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인덱스 펀드라면 혹시 어느 나라 증시? 뭐 우리나라도 괜찮죠. 아,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도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성과가 못 미치죠. 인덱스 펀드 네. 보면 네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산한 거 보니까요. 92년부터 계산을 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9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코스피를 30년. 복리효과로 네. 계산해 봤더니 네. 연평균 7.2% 수익 났대요. 아. 연으로. 근데 그렇게 난리부릇을 쳤는데도 네. 어쨌든 수익은 났어요. 물론 부동산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냈긴 했겠지만 뭐 미국 증시를 보시면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 한국 증시도 좀 저는 약간 희망을 보는 게 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보다 성과가 안 좋았던 거는 가장 결정적인 게 주주 가치가 좀 많이 훼손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뀐 요새 뭐 주주 행동주의인가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건 뭐 그걸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찌됐건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 기업의 오너나 CEO들이 이제 함부로 주주를 못 대하거든요. 소액 주주의 가치와 대주주 가치 일치 안 했잖아요. 그동안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뭐 이번에 SM 사건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엄청. 그게 사실은 그게 촉발한 이유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네. 결국엔 그 매출의 6%를 가져가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주주가치 훼손이기 때문에 네. 그걸 걸고 넘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오히려 엄청나게 올라버렸잖아요. 네. 그 이슈 때문에라도. 근데 이게 SM에서 이제 끝날 일이냐 이거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한다면 이제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보면 대기업들이요. 네. 요청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사주 소각하겠다. 배당 늘려주겠다. 요즘에 이런 일들 많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021년인가 재작년 기준으로는 그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까지 한 기업은 제가 알기로 딱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 이제 네. 네, 근데 그 문제는 자사주 매입한 기업들도 거의 손에 꼽았을 정도거든요. 꼽았죠. 근데 요즘에는 매입 후에 소각까지 하겠다. 이게 네. 좀 간간히 나오잖아요. 거의 애플 뭐 이런 데서 많이 네.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었죠. 언제쯤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빨리 이런 게 좀 맞아요. 다가왔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되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에 좀 변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부가 또 제도적으로 그런 걸 조금 이제 푸시를 좀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물적 분할 이슈도 네네. 사실상 규제해버렸고 이런 걸 보면 배당 제도도 개선하고 있고 보면 약간 국민연금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노후에 많은 게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그렇죠. 여러분들 번 돈에 많은 게 국민연금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노후예요, 사실 국민연금도. 그래서 국민연금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이 고갈되거든요, 언젠간.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사실 연금이 이제 진짜 올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을 연기금이 자꾸만 비중을 줄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과 안 나니까요, 당연히. 근데 이런 주주환원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어쨌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기업 5% 이상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연금에. 그 연금 수익률이 자동으로 또 올라가는 효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노후하고도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주환원이라는 게 물론 뭐 비판하시는 분들은 특정 펀드가 들어가서 자기네도 수익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연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연금은 웬만한 기업들 다 주주예요 지금.
주요 주주인데 그쵸. 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하고 배당을 올리면 그건 간접적으로 또 나한테 돌아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저는 더더욱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인덱스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 과거랑 다르게. 저는 그래서 가치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대신에 인덱스 펀드 할 때 저는 매월 적립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월 적립식으로 하면 리스크가 줄잖아요. 증시가 떨어지면 더 좋죠,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매월 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연평균 7%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을 나는 좀 안정적으로 원하신다면 네. 채권하고 인덱스 펀드를 이렇게 병행하시고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특정 ETF 있잖아요. 네. 지수에만 네. 한 배짜리 똑같이 추정하는. 예. 레버리지. 레버리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레버리지는 제가 당구식은 절대 장기 투자하면요. 그 음봉리 이익을 못 효과 냅니다. 때문에. 예, 그러시나요?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아. 급락장 한번 맞아버리면요. 네. 회복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지수는 회복이 돼도요. 네네. 이 2배짜리 회복이 안 돼 있어요. 그 장기 투자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한 배짜리는 되잖아요. 한 배는, 예. 예. 그리고 또 분배금도 당연히 주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좋아요. 제가 특정 기업을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고배당주들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네, 금융주가 유명하죠.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리스트업을 해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요즘에 증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막 8% 9%짜리도 있어요. 증권, 은행 뭐 보면 또 막 10%도 맞아요. 가끔 예. 보이고, 뭐, 심지어 그것들이 이제 분기 배당까지. 맞아요. 분기 그래서, 배당도. 예. 나중에는 뭐 제도 개선해서 월 배당할 수도 있죠, 사실은.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괜찮고 통신 기업들도 배당 많이 네. 주는데 통신 기조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제가 알기로 지금 통신주 3개 다 6%는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지어 분기 배당하고 있죠. 분기 배당도 줘요. 예. 그리고 리츠 같은 것도. 리츠도 리츠. 잘만 활용하시면 네. 리츠 기업들이 주는 월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분기 그렇죠. 배당할 때 네. 그거 섞으면요 월 네. 배당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잘 섞으면. 거의 미국처럼. 네, 그러니까 몇몇 네. 리츠를 골라서 뭐 1월에 주는 거, 2월에 주는 거 이게 선택하시면 네. 사실 미국도 월배당 받는 기업들 같은 그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섞더라고요. 네, 분기 배당 있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리츠가 그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리츠도 대부분 요즘에 좀 안정적으로 운영들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자산을 내가 은행에만 넣으면 안전은 하지만 네. 노후 대비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나는 최소한 은행에 2~3배 정도의 수익을 매년 꾸준히 안정적으로 내고 싶다. 뭐 엄청난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굳이 공부는 안 해도 돼요. 뭐 주식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 디테일하게 그런 것보다 채권, 금리 정도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이 됐건 주요 뭐 고배당주들은 안 망한 되게 돈 잘 벌잖아요. 꾸준하게. 주가는 뭐 이제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 네. 어차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을 맞아요. 할 그리고 그런 거를 가능성이 차라리 네. 매월 적립식으로 사는 거죠. 투자도 괜찮죠. 안 망할 회사들이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요. 네. 배당으로 또 커버가 가능해요. 그잖아요. 배당을 네. 또 많이 주고 깔아가 가고 그리고 그 기업들도요. 어쨌든 1년에 한두 번 또 올라가요. 주가는. 주가 안 오르지는 않아요. 네. 어찌됐건 또 빠지면 올라가는 속성이니까 리츠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기업 선정이 좀 어려우면 인덱스 펀드를 분할로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나는 한번 진짜 지금 나이가 좀 들었어도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하이리스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성향 문제입니다. 내가 좀 연세가 있더라도 내 노후 자금이 좀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큰 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 개별 기업으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1년에 20~30%의 수익을 내려면 그래서 기업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적절하게 주가 쌀 때 당연히 투자하셔야 되겠지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많은 부분을 네. 개별 기업에 개별 기업 분산하시면 안 돼요. 워런 버핏도 그 얘기 했거든요. 네. 부자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부자면 분산 투자라 그랬어요. 안정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네. 근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을 때는 분산해봤자 그러니까 잃을 것도 그렇게 많지는 네. 않으니까 어쨌든 잃을 각오를 하고 좀 과감하게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이게 이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네.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하는 만큼 보상이 또 돌아오는 건데 진짜 리스크 하나 안 짊어지면은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방법 없어요. 그래서 부자 되기도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네.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 해서 잘 돼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오히려 사업이 리스크가 더 큰 예. 거죠. 예. 그래서 사업하셔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네. 평탄하게 성공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네네. 그게 사실은 또 잘못됐으면 엄청난 손해도 보는 거고 네. 주식세도 똑같은 거거든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이가 나는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으로 하셔라 저는 그 네. 말씀을 안 드려요. 네. 왜냐하면 성향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네. 난 진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노후에 이 정도 돈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리스크 테이킹 할 거면 네. 대신에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 기업 공부하시고 남들이 안 보는 쪽에서 기회 찾고 그리고 리스크를 그래도 줄이려면 남이 다 좋다는 건 하지 마세요. 아, 네. 싼 거. 싼 그럼 거. 적어도 큰 손실은 안 볼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또 수익 나중에 네.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소외받은 것 중에서 근데 어쨌든 기업 분석은 해야죠. 네. 해야지 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런 공부는 좀 병행을 좀 힘드시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녀분이 한 분 계신가요? 네, 딸이 있습니다. 혹시 나이가 혹시 어떻게? 지금 중3이에요. 중3이 꽤 되셨는데 네. 따님 계좌로 혹시 뭐 증권 계좌 따로 틀어주셨나요? 아니면 아니 저는 이제 아예 못해서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만들려고 하다가 네. 회사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네. 안 된대요. 아,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매매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네. 포기했죠. 제가 지금 아. 하는 업을 그러면 제가 그걸 하고 싶으면 이걸 네. 업을 그만둬야 되니까. 그럼 그렇죠. 증권사에 그만 다녀야 돼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제 따님의 이제 노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네. 대학교 뭐 결혼 비용 여러 가지 이제 여행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주고 싶은 게 이제 부모 마음인데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딸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면은 약간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쪽 분야나 이쪽 섹터는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이제 좀 봐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만약에 딸이 나중에 뭐 대학생이 되거나 네. 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돈을 네. 많이 받아야 된다면 한 네. 10년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단기간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주가가 좀 저평가된 거 그리고 아. 현금 흐름이 검증된 회사들 있죠. 그런 네. 회사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배당 회사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현금 흐름이거든요. 네. 회사가 그러니까 이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10년 후에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 예, 어떻게 될지. 아니, 진짜 잘 나가는 기업도,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은 제가 만약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이니까 설명해드리면 테슬라 같은 기업은 위대한 기업은 맞는데 네. 만약에 딸한테 그 10년 후에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테슬라가 네. 주가 고점이 70% 빠져버렸어요. 좋은 그렇죠. 기업은 네.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변동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나 아는 검증된 매년 일정하게 성장은 좀 더디더라도 꾸준하게 돈 잘 버는 그런 기업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저는 은행, 은행주, 보험, 그리고 통신 뭔가 성장하거나 뭔가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그런 건 섹터는 아닌 아니에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뭔 일이 날지 지금 네. 2000, 만약에 2000지 너무 좋죠. 네. 10년 후에도 2000지가 과연 좋을지 장담 못해요. 그렇죠. 그때 되면 공급감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의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네. 10년 후에 전기차 대중화됐어요. 네. 우리 반도체도 치킨 게임 얼마나 많이 겪어봤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사이클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그걸 해가지고 뭐 적절하게 뭐 성장률 투자하고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으면 그럼 상관이 없겠지만 네. 이건 지금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건든다는 가정하에서 한다면 마켓 타이밍을 재는 게 네. 아니라 그냥 일단 사놓고 계속 모은다는 네, 개념으로 봤을 그래서 때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개 업종은 네. 배당도 엄청 많이 주잖아요, 사실. 배당까지 주고 그리고 또 안 망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인류 역사랑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는 음식료예요. 근데 그잖아요.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먹긴 그렇죠.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음식료는 대부분 좀 과점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은 못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Q가 정해져 있는 산업이 네. 음식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제 다들 정해져 있잖아요. 비만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확 많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 네. 잘못된 뭐 행동을 네. 한다면 망할 수 있지만 네. 이제 뭐 옛날에 막 그런 이상한 파동들도 막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더욱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거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음식료 회사들 그러니까 특히 뭐 예를 들면 이제 음식료에서 가공식품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 근데 다 자기만의 어떤 독점력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어떤 새로운 업체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깨긴 진짜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해외 업체가 뭐 예를 들면 네슬레라는 기업이 한국에 네. 와도 네슬레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네슬레가 햇반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네. 여러분이 뭐 갑자기 네슬레 햇반을 기존에 우리 한국
중국 햇반 안 네. 먹고 네. 저는 그럴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깨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료 같은 것도 괜찮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또 한 가지 약간 이거는 네. 뭐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성장까지 좀 생각하면 네. 저는 그래도 반도체. 반도체. 아, 이거 거의 왜냐면 우리나라 먹이 살리는 10년 거죠. 후에도 네. 반도체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왜 반도체냐면 네. 10년 후에도 모르겠어요. 중국이 만들지 모르는데 네. 어쨌든 지금 메모리 만드는 회사는 3개밖에 없잖아요. 아, 그 중에 2개가 우리나라에 네, 있죠. 네. 경쟁이 약해요. 강도가.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지금 돈 잘 벌어도요. 경쟁 강도가 심해지면. 아. 워런 버핏이 그랬잖아요. 경제적 혜자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거기서 제일 리스크가 뭐냐면 우리가 피자를 8조각인데 네. 4명이 먹으면 네. 이 넷이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갑자기 경쟁자 들어와서 네. 3명이 더 들어오면 난 한쪽밖에 못 먹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 시장은 똑같은데 뭐 예를 들면 피자 조각이 2개로 늘어났어요. 네. 이렇게 늘어나면 4명이 먹으면 이제 2조각씩 먹다가 갑자기 네. 4조각 먹는 게 훨씬 좋잖아요. 네. 그럼 이러면 주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피자판이 2개가 됐는데 갑자기 여기서 4명이 추가로 들어가면 결론은 뭐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아, 중국 때문에 힘들어진 거 아시죠? 아, 그 중국 쪽에서 이제 LCD 같은 경우 정말 이겨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격으로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하는 산업도 디스플레이도 성장하겠죠, 당연히. 성장하고 이런 거 좋은데 과연 경쟁 강도가 약한 게 뭘까?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음식료도 경쟁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념인데 성장은 좀 약하죠, 대신에. 네네네. 근데 이제 반도체 성장도 하잖아요. 네. 어차피 인공지능 시대도 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딸이 10년 후에도 반도체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회사는 지금 요새 안 좋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좋을 때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사이클이 있으니까 좋을 때는 저 같으면 그냥 투입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기다렸다 또 사이클이 망가질 때 또 투입하고. 근데 왜냐하면 S만 해도 S전자만 네. 해도 보면 우상향은 계속 했거든요. 꾸준히 했는데 중간중간 주가가 30%씩 빠지면서 갔어요. 하필 지금이 딱 그 중간. 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네. 드는 건데 네네. 그런 저는 생각으로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희 딸의 네. 그거를 만약에 제가 해준다면 그런 식으로 10년 후를 보고 그렇죠.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매달 할 것 같아요. 적립식으로 어쨌든 꾸준하게. 그 S 전자 말고 또 다른 S도 뭐 조금 지금은 조금 좀 인내 시간을 겪고 있긴 있는데 한데. 네. 그러니까 저의 아마 포인트는 아실 거예요. 네. 뭐냐면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10년 후에 그러니까 어떤 거든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 스타일 다르고 네. 투자 목표가 다르고 기간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게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당장 2, 3년 안에 좋을 걸 생각한다. 그럼 2, 3년 정도에 내가 통찰력을 발휘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이거면 이제 완전 달라지죠. 섹터 선택이 달라져요. 근데 10년 후까지 내다보면 정말 이거는 검증내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목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한번 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예전부터 좀 저희가 이제 이게 엄청 심각하다는 거 많이 알고 있었는데 뭐 고령화 시대, 저출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인구 구조의 변화. 근데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이제 이런 추세가 이제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인구 변화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장기 저성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결국엔 저성장 시대인데, 근데 이제 이 저성장에서 사실 좀 저물가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투자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물가면. 그잖아요. 물가가 낮을 때 네. 금리가 훨씬 낮으니까 이게 좋은데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네. 옛날 같이 저물가가 오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요? 예, 왜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고물가 왔다가 좀 다시 약간 물가 꺾였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엄청 싸우죠. 탈세계화다. 아,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의 공장 지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물가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우리 경제학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누가 봐도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거잖아요.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CEO 입장에서는. 네. 근데 미국의 공장 짓는 순간 싸게 만들 수가 없어요. 비싸게 만들어서 더 네.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럼 일단 비용 자체가 올라가요. 근데 옛날처럼 저물가가 가기가, 그러니까 중국을 이용을 하면 저물가가 이어지는데 그게 좀 쉽지가 저는 않다. 아, 그래서 옛날만큼의 저물가 시대가 좀 올 것 같지는 않고. 뭐 이제 수요 공급 그래프에서
지금 이제 S에 문제가 생겼다 약간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이니까 이제 성장은 오히려 이제 확 늘어나거나 네. 오히려 줄어드는데 물가는 더 오르는. 물가는 좀 오르는데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네. 구조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도 사실 그거거든요. 공급 늘려가지고 네.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제 저성장 국면은 이어지겠지만 네. 결국 그 상황에서 물가를 낮추기가 과거처럼 쉽지 않고 이건 미국 스스로가 그렇게 또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럽도 지금 뭐 원자재법이다 뭐 하겠다 그래가지고 유럽이 역내에 생산해라. 유럽도 얼마나 비쌉니까 인건비가. 또 전쟁 이후로 그런 게 조금 더 심해졌죠.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런 게 천연가스 가격이 옛날처럼 못 내려가는 게요. 네. 많이 떨어졌어도 일단 유럽은 러시아에서 받으면 제일 싸잖아요. 근데 못 받아요 이제는. 비싸게 이제 우회에서 배로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이거 자체가 어쨌든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리파워 이후라는 게 이제 러시아랑 끊는 건데 네. 이게 올해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네. 몇 년짜리인데. 그래서 앞으로 한 5, 6년 정도는 이 사이클이 이어지니까 작년 같은 고물가가 아니라 중물가 시대가 이어질 것 같아요. 중물가 그러면 저소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시대에서는 결국엔 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노동의 가치가 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네네.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는 네. 이 자산 가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실물 자산이 더 가치가 더 올라가요. 네. 자산. 뭐 투자, 뭐 증권, 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저물가 저금리 시대 항상 이게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네. 부동산이 좋았던 것도 사실 그 이유가 컸었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당장 오긴 좀 어렵다는 거죠. 옛날처럼. 그래서 노동의 가치. 그 회사도요, 무형제보다는 네. 그 플랫폼이나 이거 중요하지만 제조업의 가치가 저는 더 중요해졌다. 지금 오히려 시대는. 지금 느끼고. 미국도 보세요.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공장 공장 지어서 미국에 일자리 네. 만들겠다는 게 네. 핵심 목표인데 그럼 제조업을 그만큼 키워주겠다는 거거든요. 플랫폼보다. 네. 지난 10년 플랫폼 시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결국엔 노동의 가치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투자도 좋지만. 개인 투자자. 예, 예, 저는 그래요. 노동의 가치를 더.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네, 우선순위요. 투자해서 늘리는 그 자기 공부하는 건 맞아요. 네. 병행하시되 제일 걱정되는 게 투자 잘 된다고 이걸 제발 노동을 끊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노동을 해서 이 현금으로 끝까지 뽑아내셔야 돼요. 이 시대가 좀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좀 저는 뽑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구가 줄잖아요. 네. 인구가 줄고 고령화시게 되면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보고서 쓰고 저는 좀 약간 공감을 했던 게 찰스 구타트라는 분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고령화가 되면요 물가가 오른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소비의 총량이 그대로 유지가 된대요. 왜냐하면 나이 든다고 내가 소비를 줄이진 않아요. 하던 게 있으니까 네. 더 늘릴 수도 있고 노후에 그리고 헬스케어 의료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돼요. 줄이긴 되게 어려워요. 다른 걸 줄여서 또 약제비를 써야 되고 근데 뭐죠? 생산성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준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은 줄어드는데 네. 그러니까 인구 줄죠. 나이는 들죠. 고령화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생산 가능이고 줄니까 공급이 줄죠. 근데 소비 총량은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물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탈세계화하고요. 이게 맞물려 버렸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과 같은 저물가 시대가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그 반면에 이제 약간 일본 사례가 떠올랐는데 근데 물론 시대가 좀 바뀌긴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런 고령화 속도를 보여줬었고 네. 지금 제가 알기로 유일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네네. 거의 바짝 따라가고 있지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 이제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네. 고령화율이 높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일본은 되게 이제 케이스가 그 디플레가 사실은 와버린 거죠. 근데 그 결정적이었던 게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네. 자세한 메커니즘 모르지만 제가 원인은 네. 그때 뭐 책을 보니까 그때 금리를 안 올렸어야 되는데 위기 터졌을 때 그렇죠. 금리 한번 올린 적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버블 터지고 네. 그때 안 올렸어야 급격하게 그 올렸죠. 후유증으로 네. 디플레가 왔다. 장기간.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사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정책을 잘못 써버린 거죠. 네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 세계가 사실은 지금 고물가 시대라서 이제 그거 잡기 위해서 저물가로 가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옛날처럼 저물가로 가기는 더더욱 좀 어려워졌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일본 사례처럼 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디플레가 올 거라고 좀 생각은 안 해요. 안 오고 있고 네. 이런 구도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더욱 개인 투자자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투자로도 자기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더더욱 자기 노동이나 이 사업을 하시건 뭐를 하시든 간에 최대한 일을 통해서도 어쨌든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된다. 네.
그게 저는 좀 오히려 예전보다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중물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은행, 보험, 통신, 음식료 여기도 어쨌든 반영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현금 네. 흐름이 계속 그죠. 꾸준히 그러니까 나올 거고. 어쨌든 네. 너무나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사실 네. 뭐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네. 이게 너무 위험한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서 네네. 모아 가야 될 것 같고 대신에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율배반적이지만 한 단계 내 재산을 점프하려면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리스크 테이킹. 그래서 그걸 가고 싶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기업 분석하시고 주식 공부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계속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물가 고점을 찍고 금리도 고점을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이제 일은 안 일어나는데 예전에 1%대 뭐 물가라든가 저물가,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고물가도 이제 좀 많이 줄어들 거지만 그렇다 해서 저물가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중물가,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좀 중물가, 중금리 하지만 저성장. 성장은 좀 크게 하긴 네. 왜냐면 이건 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투자할 때 제일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아이디어에서만 보면은 저는 그 로봇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네. 노동력 부족하잖아요. 기업들은 비용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동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똑같거든요, 사실. 네. 이게 시대적 요구사항이 좀 그쪽으로 또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노동력이나 이런 생산력을 대체할 수 있는 네. 수단들. 오늘 정말 많은 아이디어나 이제 좀 인사이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시청자분들께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